자, 근대 국제 질서의 2차시 내용입니다. 이것이 2차시 내용은 근대 국제 질서와 동아시아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유럽에서 형성되었던 근대 질서가 어떻게 동아시아로 넘어오게 되었느냐라고 확산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1차시에서 제가 19세기에 유럽에서의 100년간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럽 내에서의 평화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해외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했죠. 그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가 영국이었고,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 이제 중국과의 아편 전쟁을 치렀던 것이 1840년도죠. 그러니까 그 19세기의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영국은 인도와 중국에서 팽창을 하면서 그 제국주의 활동을 수행을 했고, 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도차이나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라오스 있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그 식민지를 건설을 했던 것이죠. 이렇듯이 그 19세기의 유럽의 질서는 그 다른 지역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질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에서는 국제적인 질서를 형성을 했지만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국적인 질서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흔히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본격적인 팽창은 18세기 말에 시작되어서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동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발전했던 시기죠. 따라서 그 18세기 이제 그 말에 산업혁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유럽의 평화와 결합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렇지만 서구 유럽의 세계는 그 이전 시기에 보았을 때 주로 이제 이 본격적인 팽창을 하기 이전 시기를 보면 이슬람 지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기존의 그 제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거의 전체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한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당시에 인도나 중국에 대한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을 하나의 또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컬럼버스가 그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컬럼버스가 왜 육지인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을까, 바다로 갔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땅을 딛고 가면 훨씬 더 편리할 텐데 왜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어려운 모험을 감행하면서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신천지로 새로운 개척을 해 나가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 동쪽 지역은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오스만 제국이 그 동쪽을, 유럽의 동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의 동쪽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인도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이 당시 유럽 국가들이 인도와 중국 지역에 대한 어떤 염원을 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19세기까지는 이슬람과 중국 등 그런 아시아 지역이 서구에 비해서 훨씬 발전을 하고 부유하고 강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럽 국가들이 발전을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력이 역전되어서 이제 서구 세력이 비서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 유럽의 질서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근대 국제 질서,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 국제 질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은 15세기에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고 17세기에는 중부 유럽까지 진출을 했었죠. 그렇지만 17세기 이후에 약화되었고 특히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서 영토가 잠식되었죠.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외교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후에 그 18세기, 19세기가 되면 이제 오스만 제국 혹은 이후에는 터키 지역이죠. 이것도 자주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역들이 유럽의 강대국들과 어떤 영향을 가지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그 권력이 침해당하는지를 영향을 받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크림 전쟁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 시기는 19세기 중반 시기죠. 빈 회의가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서 한참 뒤 이후의 시기 이제 그 이 크림 전쟁을 통해서 이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서구의 강대국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따라서 이 오스만 제국이 보다 그 많이 약화되고 취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서구가 만들어낸 그런 근대 국제 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은 이제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국은 중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중국과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 지역에서 그 생산하였던 그런 면직물을 이제 중국에 팔고 중국의 고급 그 뭐 문화죠. 도자기나 차를 이제 수입을 하면서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 무역을 하면서 그 무역의 그런 어떤 그 무역을 하면서 적자를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 결과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아편을 수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아편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징 조약을 체결을 했죠. 중국은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홍콩을 영국에 할양을 하게 되고 영국의 최혜국 대우 조약이죠. 무역을 함에 있어서의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광저우나 이런 5개의 취해법권 무역항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즉 중국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무역항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취해법권의 어떤 불평등적인 어떤 그런 조항을 포함된 그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후에 1856년도에 잘 아시는 에로호 사건을 통해서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역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국에 의해서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중국이 또한 그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그 인도에 이어서 중국 역시 그 영국의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게 되면서 서구가 만들어낸 근대 국제 질서가 동아시아로 그 확산되어 가는 팽창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유럽의 질서와 동아시아 질서가 이제 그 형성되면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그 아주 평화로운 만남은 아니었던 것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19세기에 그 서구 제국주의가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서구와 비서구 세력 세계에서 힘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구의 제국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그러한 근대 국가는 군사 국가이자 경제 국가이고 식민지 국가라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방식으로 그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마침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그 산업화의 그런 발전을 토대로 해서 상품 수출을 진행을 했고 또 군사력을 수단으로 해서 그것이 보다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을 군사적인 것 모든 것을 그 비서구 지역으로 수출을 하면서 거대한 서구의 제국을 형성을 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 이후에 이제 비서구 지역도 그 기존에 다른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던 비서구 지역도 근대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서 근대 국가화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유럽 국대 강대국들의 제국적인 어떤 질서 하에서의 어떤 그 근대적인 질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은 19세기에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주권에 기초로 한 국제법에 근거하면서 비서구 지역으로 제국주의를 확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그 서구와 비서구가 그 근대 국제 질서의 주권의 평등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서구의 그 근대 질서의 모습은 유럽 안에서의 국가들끼리는 그 공존을 하는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유럽 밖에서의 질서에서는 나름대로 제국 질서를 유지하면서 식민지를 건설을 했죠. 따라서 서구 국가가 그 비서구 국가의 그런 어떤 취약한 힘을 이용을 하면서 그 비서구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박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존재했었던 유라시아 제국에 존재했었던 제국 질서를 해체를 하고 유럽의 근대 질서를 거기다 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럽이 발전됐던 정치 제도나 여러 가지 경제 제도나 여러 가지 이념들을
그 비서구 지역에 강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식민지의 모국과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 어떤 수직적인 모습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과 인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유럽이 그 만들어낸 여러 상품들을 그 식민지 지역에 판매를 하고 또 식민지 지역에서 자원을 수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비유럽 지역을 비서구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 영토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800년도에는 즉 나폴레옹 그 전쟁의 결과인 비엔나 회의가 있기 전이죠. 15년 전인 1800년대를 보면 세계의 한 35% 정도를 유럽 국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1878년이 되면 67% 정도를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들이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죠. 아프리카나 뭐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14년 즉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모습을 보면 전 세계의 84%를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국가들도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즉 19세기 이후 비엔나 회의 이후의 유럽은 해외 식민지 건설에 그 집중을 하면서 제국주의를 확장을 시켰고 따라서 유럽의 근대 질서가 전 세계의 어떤 질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 84%가 유럽 국가들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럽이 발전시켜온 근대 국제 질서 그리고 제국주의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비유럽 지역에 기존에 질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는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 천하 질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질서가 있죠. 유교적인 사유 체계 하에서 예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유럽의 근대가 발전시켜온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이전 시기에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제국 질서를 형성을 하면서도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질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질서의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대 자소라고 하는 용어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큰 것을 섬기고 작은 것을 품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큰 중국은 작은 주변의 그 조공국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작은 주변의 조공국들은 큰 중국을 섬기면서 서로 간에 어떤 수직적인 구도이지만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시동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편벽되지 않게 모든 이들을 한결같이 어진 마음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이 발전시켜온 근대 국가의 어떤 그런 갈등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공격을 하고 그 복속을 지키려고 하는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유럽은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 구도에 의해서 불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아시아 지역은 형식적으로는 천하 질서 하에서 중국 중심이니까 불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강조하고 그 예에 의한 질서, 국제 관계도 예에 의한 질서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군사주의와 더불어서 군사주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국제 질서를 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가들 간의 관계는 천하 질서 하에서 보통 4대 교리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평화롭게 교류를 한다는 것이죠. 중국과 조공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조공국들과의 관계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롭게 공존을 하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공은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중국의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 선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역시 그 주변국들에게 더 그 선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자를 주면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책봉제도는 주변국의 새로운 왕이 임명이 이제 될 때 이제 중국의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허가를 받는 것이죠. 왕이 이제 옹립이 될 때 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반드시 중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예를 지키면서 중국의 이제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변국들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좀그 엄격하면서 플렉서블하게 유지되는 그런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기도 하고 또 엄격하지도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진행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이것이 중국이나 그 주변국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주변국들에게 이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중국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왕이 옹립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그 충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얻는 것이고 주변국은 또 중국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조공을 보냄으로 인해서 존경심을 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조공을 보내고 나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그 물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것이고 중국은 나름대로 큰 나라로서 이러한 그 조공을 통한 교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변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위계적인 제도였다는 것이죠. 서구의 근대 질서가 애나키적인 그런 무정부적인 구도였다고 하면 그 수평적인 구도였다고 하면 그 중국의 천하질서, 중화질서는 나름대로 위계적인 구도 그 상하 질서의 수직적인 구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직적인 구도의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강제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서가 서구의 근대 질서가 전파되어 오면서 붕괴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편 전쟁. 아편 전쟁에 영국이 승리하면서 그 19세기에 중국의 중화 질서, 천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죠. 이제 동아시아 지역도 기존의 중화 질서를 대체하는 서구의 근대 질서의 그런 그 지역이 된 것이죠. 따라서 문명의 표준이 기존의 중국에서 서구 유럽 국가들로 대체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중국이 영국과 맨 처음 무역을 시작할 때는 중국이 상당한 그러한 그 무역의 흑자를 많이 받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인도에서 그 생산한 영국의 그런 면직물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 소비가 안 되니까 무역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이런 홍차나 도자기와 같은 인기 있는 중국 상품들이 영국에서 인기를 얻자 나름대로 영국은 적차를 보고 그것을 이제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아편 무역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편 무역을 중국이 반발을 하자 이제 아편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중국은 영국의 반식민지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논의했던 난징 조약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등 이 모든 것들이 서구와 유럽 국가들과 그 중국 사이에서 그런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구의 힘이 커지고 중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서구가 만들어 온 근대 국제 질서가 이식되고 전파되고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1861년 즉 아편 전쟁을 2번 치르고 난 다음에 서구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중국 역시 대외 관계를 관장을 하는 총리아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총리아문은 한마디로 서구의 근대 질서를 관할하는 그런 그 중국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국가와의 조약을 관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국은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의 동아시아 국가와는
그런 조공 국가들과는 예부의 관할 하에서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서구의 근대 질서와 그 동아시아의 전통 질서가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기가 19세기 중반에 이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19세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패러다임이 중화 질서와 서구 질서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시기가 19세기였던 것이죠. 나름대로의 전환기인 거죠. 그래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동아시아 질서도 전통적인 질서에서 근대적인 질서로 점차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서구 국가들이 서구의 질서를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서구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비서구 국가들을 완전히 그럼 유럽 국가들과 동일하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문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 국가들은 문명의 표준에 있는 것이고 비서구 국가들은 그런 표준의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서구 국제법의 영역 밖에 있는 야만국이었고 유럽 국가들끼리는 적용되는 그런 어떤 법률 체계와 제도도 비서구 국가로 오면 조금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평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좀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강제 개항을 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존의 천하 질서, 중화 질서의 핵심적인 국가였고 일본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중국이 변화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질서가 변화되는 것이죠. 조공과 책봉 관계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 국제 질서의 수평적이고 독립적이고 무정부적인 관계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후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서 근대 질서의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게 되고 나중에는 19세기 말이 되면 청일전쟁의 결과에서 잘 나타나듯이 일본이 오히려 그러한 질서의 우위에 서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영국과의 전쟁, 아편 전쟁에서 패하면서 강제 개항을 하게 되고 취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동아시아의 문명 표준이었는데 서구의 그 근대 질서가 들어오자 그런 서구의 근대 질서가 문명 표준이 되면서 중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서구 질서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그 미국의 페리 제도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죠. 그렇지만 근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죠. 이제 중국이 그 소극적으로 이것에 대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다른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 불평등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에 비해서 일본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재빠르게 움직였죠. 특히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근대 국가성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천황을 구심점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형성을 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우기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냈죠. 그러면서 서구 문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서구 문명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는 거죠. 그 국제법이라고 하는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서 주권의 평등성을 강조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면, 힘이라고 하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면이 훨씬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비서구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은 인식을 하면서 근대화를 하고 국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그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혼란에 빠졌던 그 중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근대적인 질서가 동아시아로 오자 그 조선 역시 여기 편입되지 않을 수 없겠죠. 맨 처음 이제 조선의 문을 노크를 한 것은 이제 일본입니다. 메이지 정부가 서고 난 다음에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하에서의 그 교린 관계를 그 변경하는 내용의 국서를 보내면서 이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조선은 당연히 전통적인 그런 중화 질서 속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그 한반도를 정벌하자,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그 득세하게 되었고 또 조선에서는 일본도 역시 그 서구의 오랑캐들이랑 똑같구나, 즉 외양 일치론이 대두를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중국과 일본은 1871년도에 청일수호 조교라고 그래서 그 전통적 패러다임을 그 새로운 근대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가 해체되게 되는데 이제 조선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그러한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조선이 이러한 근대 질서에 편입되게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875년도에 일본이 일으킨 운양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1876년도의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1조는 조선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 자체로는 근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평등한 주권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중국의 종주권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한반도를 침탈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평등한 국가들끼리니까 그런 그 조선이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일본과 관계를 맺으면 일본이 이 유럽의 국가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근대적인 방식, 근대 국가의 방식, 군사 국가, 경제 국가, 식민지 국가의 방식을 통해서 조선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조선 역시 혼란을 겪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나 84년도에 갑신정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통과 그 근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것이겠죠. 따라서 1880년대 후반까지 그 중국의 세력이 강화되고 따라서 그 전통적인 조종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중국 역시 조선에 대해서 전통적인 질서보다는 근대적인 관념을 통해서 속국화하려고 하는 즉 나름대로 식민지화와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반드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전통적 질서에서 예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었던 것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조선에 대한 그 권력을 강화했던 컨트롤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일본이 여기에 있는데 반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1890년대가 되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영국 또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을 침탈을 했고 그렇지만 러시아가 또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면서 남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는 19세기의 유럽 지역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뭐 크림 전쟁에서부터 또 잘 나타나고 있듯이 영국은 러시아의 팽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도 많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의 전쟁인 청일전쟁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 러일 전쟁, 1904년 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동아시아 역시 그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세계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일본이 서게 된 것이고 중국은 약화되게 됐다는 것이죠. 조선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그걸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병인양요나 신미양요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은 기존의 전통적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대원군이 특히 배회 정책을 통해서 조선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킨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880년대가 되면 이제 고종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통리기무함을 설치를 하고 미국 및 그 영국, 프랑스 등 기존의 서구의 열강들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시찰단과 영선사를 보내서 새로운 근대 질서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고종이 1880년대 교서를 통해서 근대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그 모태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발간된 그런 시기 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조선이 중화 질서에서 만국공법 질서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서구나 다른 국가들 특히 뭐 일본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죠. 이런 간섭이 나타나는 거죠. 즉 청일 전쟁의 결과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질서에서 강자였던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축소되고 약화되고 일본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빈 공간을 유럽 국가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1890년대 그 동아시아에 또 관심을 가졌던 국가가 아까 러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견제하는 국가가 영국이었죠. 따라서 러시아가 그 빈 공간을 이제 파고드는 것이죠.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청일 전쟁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일본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세력 균형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특히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어떤 갈등 구조에서 대립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이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죠.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이 동아시아를 영국은 일본이 동아시아를 차지하는데 이제 한반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 이제 과정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 러일 전쟁의 결과로서 이제 러시아 세력이 동아시아에서 물러나게 되고 일본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 중심적으로 한반도가 이제 근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통해서 이제 중국 세력도 물러나고 러시아 세력도 물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한반도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 러일 전쟁 이후에 1905년의 을사조약과 그리고 그 1910년의 한일 합방조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2차 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